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는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제풀이 강의 이번 시간에는 22강이고요. 6편 부동산 금융론입니다. 이게 6편 부동산 금융론. 그래서 부동산 금융론 전체 핵심 정리를 해보고 문제를 한 10개, 11개 정도 풀어보기로 합니다. 6편은 1장과 2장 두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장은 부동산 금융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금융의 종류, 주택금융, 즉 주택 저당 담보대출을 말하는 건데 고정금리, 변동금리제도, 우리나라 금융제도 이런 정도를 정리하시면 되고 2장은 부동산 증권론인데 이 증권론에서는 증권을 발행해서 유동화시키는 그죠? 네, 부동산 관련 자산을 현금화시키는 유동화제도. 그래서 MBS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정도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수는 보통 3문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가지고 5문제 혹은 그 이상이 출제되는 파트예요. 자, 1장을 보시면은 1장은 부동산 금융 중에 1절이 부동산 금융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에 관해서 정리를 하는 건데 지분금융은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권을 매각해서 자기 자본처럼 돈을 끌어다 쓰는 거고 종류는 신디케이트, 리츠, 조인트 벤처 뭐 이런 것 등이 있다. 부채금융은 이제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남의 돈입니다. 그래서 종류에서는 모기지, 저당금융이 있고 담보신탁, 신탁금융이라는 게 있다. 또한 개발금융과 소비금융으로도 나눠볼 수가 있는데 개발 목적의 금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신디케이트, PF, 리츠 등이 있고 소비금융은 소매금융이죠. 주택을 소비하기 위해서 주로 자금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주택 저당금융 이런 것 등이 있다라는 이렇게 분류를 해보는 건데 시험과 관련해서는 지분금융이냐 부채금융이냐 이거 구분하는 게 종종 나오고 개발금융 중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걸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금융은 특징은 비소구 금융이다 라고 해서 상환 청구권이죠. 소구가 소송을 구할 수 없다. 사업주에게 상환을 청구를 행사하지 못하고 프로젝트 현금 흐름 내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거고요. 부외 금융 효과는 이거는 부외는 장부에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재무상태표상 사업주의 부채로 잡히지 않아요.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해서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주의 채무 수용 능력이 올라간다라는 거고 또한 위험이 분산되는 구조예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이 높은 편이에요. 자, 2절 주택금융에서는 고정금리 저당대출이 핵심이죠. 금리 결정 요인, 상환 방식 등을 정리하시고 변동금리 대출에서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서 결정된다는 거고 기타 주택연금제도라든지 우리나라 가벼운 주택금융제도 정도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고정금리 대출에서는 금리 결정 요인이 결정되는 금리가 명목금리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이 더해진 그리고 위험 요소까지 더해진다. 이 위험 요소란 어떤 것이냐면 돈을 빌려줬는데 차입자가 채무 불이행을 할 위험 금리가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걸 못 받잖아요. 그런 위험. 그 다음에 조기 상환하게 되면은 또 은행 입장에선 위험이고 유동성 위험. 장기적으로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유동성 위험이 생기는 거죠. 예. 회수를 일부러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의 정책 등에 의한 법적 위험이 있다. 상환 형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원금 균등 상환이에요. 이건 나중에 보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원리금의 상환 형태가 초기에 크고 원리금 균등은 말 그대로 원리금이 항상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점증 상환 방식은 상환 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변동금리는 시장금리 연동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차입자가 내야 되니까 차입자에게 전가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시장금리란 하나 정해놔야 되는데 기준금리를 정해놓습니다. 주로 CD, 유통수익률 혹은 코픽스 금리 이런 것 등을 사용하죠. 그래서 가상금리를 더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변동금리라고 해도 날마다 금리가 변하는 건 아니고 뭐 3개월이냐 6개월이냐 이렇게 조정 주기가 달라요. 조정 주기가 길수록 차입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위험이 이게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기관 입장에서 위험은 더욱 커지는 거죠. 길면은 올라갈 때 변동을 못 시켜요. 그죠? 조정 주기가. 자,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 제도 중에 주택연금 제도가 있어요. 주택연금 제도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 집을 야금야금 팔아먹는 제도예요. 그래서 대출을 연금처럼 매월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담보대출과의 차이점이 여기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주택연금은 평생 동안 받을 수도 있고 확정기간 동안 받을 수도 있고요. 사망 시 혹은 뭐 확정기간이 만료되면 일시 상환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둘의 차이점은 뒤에서 보기로 해요. 그래서 부채는 주택연금은 기간이 자꾸 지나면은 부채가 증가하겠죠. 부채 규모가 자꾸 대출을 받으니까 여기는 이제 갚아나가니까 부채 규모는 줄어든다라고 하는 이런 표입니다. 자, 그리고 제도권 금융과 비제도권 금융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건 뭐 가볍게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비제도권은 이제 전세제도라든지 천분양 주택상한사채를 발행한다면 이건 제도권에서 돈을 빌리는 건 아니더라도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가 되겠고요. 자, 2장으로 가면 부동산 증권론인데 부동산 증권론은 좀 여러분께서 어려워하실 수가 있는 거죠. 개념 자체가 유동화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 묶여있는 자금을 일시에 현금화하는 제도다. 배경은 외환위기예요. 그래서 기업부도 금융기관 부실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어요. 채권 등을 받을 돈을 근데 일시에 받을 수는 없어요.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일시에 현금화 시켜서 자금 조달할 수 있게끔 해준 개념이 유동화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 거의 모든 자산은 유동화가 가능한 거예요. 가령 부동산 관련으로는 주택저당채권이라든지 PF, 대출채권 혹은 임대료까지도 유동화시킬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5년 동안 받을 임대료를 일시에 받고 그 임대료를 투자자들이 가져가게 하는 거죠. 수익률 좀 주고. 자, 그래서 부동산 유동화 제도를 보면 1차 저당 시장 우리가 늘 보던 시장이에요. 은행 등 대출기관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데 이 저당권이 모기지죠. 이 모기지를 주택저당채권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렇죠? 주택저당채권. 그럼 여기는 1차 저당 시장인데 이 대출 보유기관은 자산보유자라고 하는데 주택저당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유자예요. 이것을 유동화시키는데 투자자에게 직접 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동화 중개기관에 발행기관, 그러니까 유동화 중개기관에 넘겨버려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주택저당채권을 상품화해가지고 주택저당증권을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투자자한테 판매하면 이제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은 2차 저당시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 2차 저당시장에서는 이제 주택저당증권이 MBS죠. 이것이 발행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본시장에 있는 투자자의 자금이 이렇게 유동화 기간을 거쳐서 차입자에게 대출해주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요, 이거는 리츠입니다. 펀드예요, 펀드.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근데 이제 개념 자체를 보면 이 투자회사는 회사형이에요. 예. 자, 일단 펀드고요. 간접 투자 상품이고 회사형이다. 그래서 투자회사입니다. 펀드 자체가 주식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에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서류상 페이퍼 컴퍼니고, 그 다음에 자유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가 있는 회사이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CR리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위탁관리 회사이지만 투자 대상이 오로지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리츠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관한 발기인 설립, 최저 자본금이라든지 최저 자본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 등을 보시고 주식 분산, 공모, 자산 구성, 배당, 차입에 관한 규정 등을 익혀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는 꼭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정도 법조문 정도 익혀두시고 개념 익혀두시고 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문제를 보죠. 이제 문제 1번에서
4번까지는 부동산 금융의 종류입니다. 보면은 19, 22, 24에서 2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나오죠. 지문 속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26개처럼. 자, 1번을 풀어봅니다. 다음 중 지분금융수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첫 번째 그 박스를 보면 담보신탁은 부채금융이에요. 그 다음에 개발업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이거 자금 돈을 빌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부채금융. 신디케이트. 그러니까 신디케이트는 이거 잠시 후에 정리를 할 겁니다. 이건 지분형 금융이고, 조인트 벤처도 지분형 금융이고, 지분금융이에요. 그 다음에 MBB는 이게 끝에 보면 채권이죠. 이 채권은 부채금융입니다.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도 지분금융입니다. 주식을 발행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지분금융이다. 그래서 답은 3개죠. 신디케이트, 조인트벤처, 부동산 투자회사. 자, 그래서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개념을 먼저 보셔야 하는데, 지분금융이라는 것은 이제 자금을 조달해도 자기 자본처럼 쓸 수 있다. 내 돈처럼 이런 거예요. 부채금융은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가령 주식하고 채권이 가장 대표적인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사례잖아요. 주식은 출자 증권이에요. 내가 돈을 낸 겁니다. 채권은요, 대부 빌려준 증권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조달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처럼 쓸 수 있어요. 자본이라고 하고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돈을 빌리면 지분 출자를 받으면 자본금이 되는 거고,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부채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투자한 사람은 주주이고 여기는 채권자고, 주주는 배당을 받고 채권자는 이자를 받고, 권리는 이거는 이익이 날 때만 배당하는, 손해나면 배당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자는 반드시 줘야 되는 거고, 자금 상환할 필요가 없는 거고, 주식은, 채권은 만기 일시 상환한다 이거고요. 경영권 참여가 주식은 가능하지만 채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부채금융, 지분금융을 보게 되면 부동산에 있어서는 신디케이트는 투자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조합, 다수의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가지고 여기 배당을 해주는 거죠.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은 펀드지 않습니까? 조인트 벤처도 이것은 뭐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은행 등이 PF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어떤 사업성이 있는 벤처 사업에, 부동산 벤처 사업에 대출만 하지 않고 여기에 대출 플러스 지분 참여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지분금융이라는 거죠. 부채금융은 말 그대로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주는 거고, 신탁증서금융은 이제 담보신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신탁증서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자, 메자닌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이 중간 둘을 섞었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이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환사채라든지 신주인수권부 사채, 채권 이런 것 등이 메자닌 금융이에요. 가령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은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고,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채권인데 나중에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신주 발행을 할 때 그걸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갖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도 같은 문제인데요. 부채금융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22의 기출인데, 격 조인트 벤처는 지분금융이고, 니은의 자산유동화증권 ABS는 기본적으로요 수익증권입니다. 이것은 부채금융이에요. 이것은 주로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디귿 주택 상환사채, 여기서 보면 사채, 채권이죠. 이거는 당연히 갚아야 될 돈입니다. 조달한 사람 입장에서는. 공모에 의한 증자, 리얼 증자는 주식을 더 추가로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증자는 여러분 뭡니까? 이거는 주식 발행이니까 지분금융이에요. 미음 신디케이트도 지분금융이고, 따라서 니은과 디귿만 부채금융입니다. 자, 3번 문제예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 중 하나인 메자닌 금융의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해서 답이 1번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될 수가 없어요. 메자닌 금융이. 2번은 부채금융이고 자산유동화증권, 3번, 4번 요거는 지분금융이고 5번 주택상환사채는 부채금융이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4번이에요. 신탁금융과 저당금융을 비교 설명한 것 중 틀린 것. 이건 해설을 먼저 보기로 해요. 이제 담보신탁하고 저당금융인데 이 저당금융은 예컨대 은행이 차입자에게 아까 잠깐 그림 보신 것처럼 저당권을 설정받아서 모기지 그래서 대출을 해주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담보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차입자가 은행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고 여기 하나가 더 껴요. 부동산 신탁회사가 있어요. 부동산 신탁회사에 차입자가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시키면 여기에서 증서를 주죠. 신탁 증서를 줍니다. 그럼 이 신탁 증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이것을 질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대출.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저당금융은 직접 이렇게 대출을 받지만 이 담보신탁은 하나를 더 거치죠. 부동산 신탁회사 소유권 넘기고 신탁 증서 받아서 그걸 담보 잡혀가지고 대출 받는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걸 담보신탁을 하는 이유는 이 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임대차나 후순위 권리 설정을 배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유권이 부동산 신탁회사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갖고 있을 때하고 달리 저당은 불가능하고 우선채권, 가령 임금채권 같은 거 이게 법인인 경우에 차입자가 이 경우에는 임금채권 발생이 불가능해요. 소유권이 항상 핵심은 소유권이 부동산 신탁회사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소유권은 차입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채권 발생하면 이거 팔아가지고 부동산 팔아서 임금채권을 먼저 변제해야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게 선호할 수 있는 거예요. 신탁회사 직접 공매입니다만 저당제도는 경매. 공매는 단기고 간편하고 비용이 적지만 저당제도는 장기이고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요. 처분가액도 공매는 상대적 고가이지만 저당은 저가고. 또한 물상대위권 행사를 할 때 담보신탁은 소유권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사전압류 불필요하지만 여기는 사전압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산보존 처분 대상도 아니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법인이 부도가 났다 그러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자산보존 처분이 내려져서 은행이 손을 못 대게 합니다. 회생시키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건 담보물권을 손을 못 대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얘하고 별개잖아요. 소유권이 부동산 신탁회사에 넘어갔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관계를 볼 때, 자, 채무 수행에 굉장히 편하죠. 담보신탁이 저당제도보다. 그리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뭐 저당권 설정 비용이 없어서 소요 비용이 좀 적고 이게 많기 때문에 담보제도는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4번을 풀어보면 이제 5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상대위권의 행사, 담보신탁은 사전압류가 필요하지만 했는데 사전압류가 불필요했었죠. 그래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고요. 자, 문제 5번부터 8번까지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이것도 보시면 뭐 그냥 나오는 거죠. 2, 3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겁니다. 지문 속에서도 자주 들어갑니다. 자, 문제 5번을 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1번, 다수의 투자자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지분형 직접 투자다. 이건 신디케이트였어요. 1번의 지문은. 2번이 맞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사업주를 직접 차주로 하거나 현실이 그래요.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등 가능한 한 사업주의 신용위험을 방어하는 대출구조를 취한다라는 건 이제 뒤에 설명드리고 3번 시공사는 사업부지의 확보와 인허가 업무 등 초기 업무 위험을 부담한다 했는데 초기 업무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사업주가 시공사가 아니라 사업주죠. 그래서 사업주로 바꿔주셔야 돼요. 초기에 뭐 인허가를 만든다든지 이건 사업주가 하는 겁니다. 시공사는 건축만 해주는 거잖아요. 4번 프로젝트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사업주는 기업금융과 달리 부채 비율 등 기존 차입에 의한 제약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르지 않아요. 부의 금융 효과가 있어서. 자, 5번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해금융, 금융기관이 아니라 부해금융 효과는 이제 4번인데 제약이 따르지 않는 것이 그것을 사업주가 얻게 되는 혜택이지 금융기관이 얻게 되는 혜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2번만 맞고 다 틀렸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런 거죠. 자, 사업주가 시행사가 예를 들면은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직접 안 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너 신용도를 보니까 개판이야. 못 빌려주겠다라고 하면 이 사업성을 좀 봐주세요. 프로젝트의 사업성. 미분양 절대 안 나오고 위치도 좋고 괜찮다 하면은 이 프로젝트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 회사를 하나 명목상 사업 주체를 세웁니다. 자회사라든지. 그럼 여기하고 관계를 하는 거죠. 법률적으로는 사업주와 분리 독립되어 있어요. 분리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파산이 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기서 대출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아파트 지어서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 이 대금으로 대출금 상환하고 이익 분배는 여기 알아서 가져가겠죠. 그리고 시공사에게 이렇게 공사를 맡기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초기에 사업 위험은 사업주가 지는 거예요. 토지 매입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그리고 시공사는 하나의 책임을 더 떠안는데 일반적으로 지급보증까지 여기서 돈 못 내면 네가 지급보증서 주고 책임지고 준공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을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용어를 보게 되면 비소구금융 혹은 제한적 소구금융이다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예약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거 망했다고 해서 이 금융회사에서 여기서 소구를 할 수가 없어요. 상환 청구를 여기다 할 수가 없는 금융입니다. 분리 독립됐기 때문에 오로지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상환 청구를 해야 된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는 제한적이지만 소구금융을 한다 이거예요. 자, 이 사업주의 주식을 담보로 한다든지 대표이사 연대보증을 한다든지 상환 청구권 행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부해금융 효과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 돈을 여기다 빌려줬죠. 여기다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사업주의 장부에 나타나지 않는다. 부에.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부채로 잡히는 건 여기에 부채로 잡혀요. 이렇기 때문에 어때요? 부해금융 효과는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되죠. 사업주가 부채를 빌려놓고도 안 빌린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더 빌릴 수 있다. 자, 위험이 분산되는 것은 가령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는데 그중 뭐 사업주, 프로젝트 회사, 시공사, 금융회사 다 이렇게 위험이 분산되는 구조고요. 그렇지만 높은 금융 비용이 좀 든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6번을 풀어봅니다. 틀린 거. 1번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차주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가 아니라 이게 없는 경우도 많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대출형 부동산 펀드 뒤에서 보실 부동산 펀드도 대출을 실행할 수 있고요. 사업주 전체 재원을 상환으로 하는 게 아니었죠. 아까 보시면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시공사가 파산하면 프로젝트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당연히 대출 기간도 안전하지 못하죠. 자, 5번 프로젝트 금융은 비소규, 제한적 소구다 해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7번 문제. PF와 일반 기업금융이 이제 비교죠. 아까 보지 않으셨군요. 이게 이제 일반 기업금융하고 다른 점. 틀린 것을 골라봐라. 자, 1번. PF는 프로젝트 현금 흐름 및 자산이 담보되는 거고, 기업금융은 사업주 전체 자산이에요. 2번. 부동산 PF는 대주단의 위탁계좌에 의한 자금관리.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아파트 분양대금 등 들어오면은 사업주가 못 만지게 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신탁회사한테 맡겨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기업금융은 차주가 사업주가 맘대로 하는 거고 3번 부동산 PF는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기업금융은 가능하고요. 4번 부동산 PF는 부해금융으로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되지만 기업금융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5번 부동산 PF의 상환 제한은 이거 바뀌어 있어요. 사업 전체 자원, 기업금융과 바뀌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 내용을 이제 문제화시킨 건데 PF는 프로젝트 회사가 빌린 거고 기업금융은 모기업이 빌린 거예요. 담보는 프로젝트 현금 흐름 및 자산에 국한되어 있지만 전 자산입니다. 사업 전체. 그래서 상환 제한도 프로젝트 현금 흐름에 의존하지만 기업금융은 전체 제한.
자금관리는 아까 보신 대주단의 위탁, 에스크로우 계좌라든지 위탁 계좌에 의한 관리이고, 기업금융은 차주가 하고, 수호권 행사는 안 되고 여기는 할 수 있는 거고, 채무 수용 능력이 부의금융이 생겼죠.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같은 내용이고, 주로 이제 프로젝트 금융은 자원개발, SOC 민자 부동산 개발 사업에, 기업금융은 일반 사업 부분에 적용되더라. 자, 8번입니다. 이거는 20회 기출이에요. 금융기관이 PF 제공하고 원리금 회수를 하기 위해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1번은 에스크로 계정 운영한다. 2번은 개발 사업의 자금 우선순위 정할 때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하면 공사 중단되죠. 공사비 먼저 줘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2번이 틀렸다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3번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권이나 시공권 포위각서 받고, 4번 책임 준공, 5번 부동산 개발 사업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 신탁하고 받은 수익권 증서의 질권을 설정한다. 이게 담보 신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는데 여기 돈 빌려줬으니까 이 땅을 담보로 잡아야 되는데, 땅을 담보로 잡으면 선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 그러면 선분양을 해야 되는데 선분양 못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담보신탁을 합니다. 담보신탁을 하면은 이 소유권이 부동산 투자회사, 신탁회사로 넘어가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 5번 지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다음은 9번부터 11번까지는 고정금리, 이제 부동산 금융 중에 고정금리 대출로 왔고, 그 중에 결정 요소예요. 자, 9번을 보면 주택금융에서 고정금리 대출 시 대출 간의 금리 결정 요인은 실질금리, 기대 인플레이션, 대출 위험 요소. 2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설정되는 금리가 명목금리고 그 명목금리에 대출 위험 프리미엄을 더해서 결정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런 거죠. 고정금리는 가령 20년 만기로 이자율 5%로 대출해줬다 그러면 20년 동안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해서 이것까지 포함된 금리다 이거죠. 실질금리 외에. 그렇죠? 이것도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화폐 가치 하락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대출에 대한 위험이 따르죠. 장기적으로 대출해 주니까. 그 위험은 어떤 게 있냐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어요. 차입자가 돈을 안 갚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담보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든지 두 가지가 있죠. 차입자의 소득 감소. 그럼 이 소득 감소를 대비하기 위해서 총부채 상환 비율을 낮게 유지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산 문제 많이 보시겠지만 DTI라고 해서 차입자의 소득에서 원리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령 뭐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시켜놔요. 그렇죠? 그래야 소득이 줄어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담보주택 가격 하락에 대비해서는 대부 비율을 혹은 담보 인정 비율을 낮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위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상한 인플레이션 여기 반영시켰다 하지만 여기 그죠? 예상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은 금리가 뭐 7, 8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고정시켜놔서. 그러면은 이게 금리 위험이죠. 그 위험 프리미엄이 들어가 있다. 조기 상환 위험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나타난다는 거죠.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가령 5%로 약정을 했는데 시장 금리가 3%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죠? 그럼 차입자가 그냥 상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니까 바꿔버리는 거죠. 3으로. 근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또 상환을 안 해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악화되죠. 금리가 올라갔으면 지금 단기 조달은 8% 이자 주고 적금 같은 거 자금을 조달해서 5를 받잖아요. 역마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조기 상환 위험이 생긴다면 이건 위험이죠. 여기서 이익을 얻을 기회가 생기는데 상환해버리니까. 유동성 위험은 이거 장기 동안 빌려줬잖아요. 근데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입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유동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면 돈이 말라요. 은행도 돈이 말라서 뱅크런 때문에 돈이 말라서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대출 대한 과세 규제 등이 위험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10번을 풀어보시죠. 10번을 보시면
주택금융 대출에서 위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번은 소득 감소,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출 이자에 반영시키는 거고, 2번 고정금리 대출에서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5로 약정했는데 시장금리가 10으로 올라갔는데 이걸 왜 상하네요? 싼 이자 쓰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상승이 아니라 하락하는 경우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3번은 예상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예, 이거 3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같은 조건이라면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변동금리는 금리가 10% 올라가면 받으면 되지만 고정금리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 위험한 만큼 최초 설정되는 금리는 고정금리가 높은 겁니다. 변동금리보다. 4번 유동성 위험에 대한 설명이고 5번은 법적 위험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11번입니다. 주택 대출에서 대출 시 결정되는 이자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1번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이건 뒤에서 좀 한 번 더 나오겠죠?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고정금리 5% 대출해 줬는데 만약에 10으로 올라갈 것 같다. 그럼 변동금리로 바꾸려고 하는 이자율 수합 이렇게 하겠죠. 2번 명목금리가 같다고 하더라도 연간 유효 이자율은 예를 들어서 월 단위로 이자 계산이 되느냐 연 단위로 되느냐 하면 월 단위 잘라서 되는 게 좋죠. 복리니까 이자의 새끼가 또 새끼를 치니까. 그래서 그 말이고요. 2번은. 3번 대출자가 여러 가지 수수료를 받는다면 실제 1억을 빌려줬는데 수수료 떼가면 1억보다 적겠죠. 9,500이라든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실제 이자율은 9,500만 받았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융자액은 실제 적어지는 거고 실질 유효 차입 이자율은 계약금리보다 높아지는 거죠. 금액을 1억 받을 걸 9,500 받아서 이자율 계산해 보면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5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4번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후순위 저당융자에 대한 정의 한번 읽어보시고 5번은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부채 감당률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건 뒤에서 다음 시간에 계산 문제로 나와요.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임대료죠. 원리금, 부채 서비스, 원리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이거 가령 이게 1.2 정도 되게 유지한다는, 대부 비율 100%라면 이건 뭡니까? 집값 다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는 안 되고 뭐 6, 70 빌려주잖아요. 이것도 1이면은 임대료 받아서 원리금 내면 끝이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이 임대료가 원리금 내는 것보다 한 1.2배 정도 많아야 안전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출 규모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다음 시간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는 전체를 한번 핵심 정리해봤고 1장의 1절과 2절의 앞부분을 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1장의 그 34번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